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제 아베가 건강 문제로 이제 사임을 하게 됐죠. 이게 이제 큰 뉴스가 며칠간 됐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그 일본의 경제를 대변했던 그 아베노믹스라는 그 정책 기조, 이러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는 변화는 충분히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아베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2012년 그 2차 아베 내각이 출범 당시에 경제 정책의 목표였죠. 대담한 양적 완화, 그리고 신속한 재정 지출, 그리고 구조 개혁을 통해서 생산성을 올리고 이를 다시 민간 투자로 바꿔서 임금 상승까지 이어지게 하는 이런 선순환 구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정책 실패로 인해서 10조 엔 규모의 세수 감소가 발생했고요. 또 매년 아베노믹스 이전 같은 경우는 45조 엔 정도의 그 재정 적자가 있었는데 매년 현재는 90조 엔 정도까지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산업 경쟁력은 전혀 그 회복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네 번째 화살을 쐈는데 이게 바로 도쿄 올림픽인데 이것도 현재는 물 건너 가게 된 거죠. 이 때문에 이 네 가지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지 않았던 1분기만 하더라도 일본의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고요. 2분기는 무려 27.8%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베노믹스가 지향했던 2012년 대비 GDP 규모로 그 당시에 490조 엔 정도가 됐는데 이게 2020년까지는 600조 엔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거꾸로 지금 450조 엔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가 목표 2%, 그리고 성장 목표 2%, 또 실질 임금도 상승시키겠다고 했는데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 3.5%로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반반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2배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는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에 인플레 현상이 일어났던 거고요. 또 외국인 순매수에도 15조 엔 정도 들어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엔화 약세도 진행되지 않았냐. 그리고 실업률도 절반은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일용직이라든지 그리고 계약직들이 많다 보니까 실업의 질은 그러니까 고용의 질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정책을 수요 창출해서 이제는 공급 주도의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데요. 당장 전 세계적인 현상이 캐시 레이시오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데 일본의 5G와 관련된 그 보급이 기지국이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PC를 다루는 사람들이 없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본의 IT 기술이 정확히 드러났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엑셀 포맷에서 환자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중앙에 보내고 다시 받고 이런 작업들이 가능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팩시로 아직도 계속 보내고 받고 이런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도쿄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집중되고 그리고 직장의 도장 문화 그리고 그 출근부에 작성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이 됐는데요. 이를 파나소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데 이런 분산 작업들이 지금 현재 좀 더 가속화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의료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해서 또 소비세도 좀 인하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누구도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서 주식 매수 그리고 ETF를 통한 매수 또한 그 국채 매수를 했는데 이런 금융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통화 정책도 정상화 시켜야 되는데 현재 그 일본 안에서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는 스가 요시히데오 그 관방장관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우유부단하고 정책의 결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쇄신이라든지 구조 개혁을 앞으로도 당분간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그 일본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들은 정말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잖아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실패로 끝났죠. 그러한 그 상황을 가지고 정말 일본 경제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본의 경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네, 지금 뭐 차기 총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땜빵 정부이기 때문에 뭐 그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집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 정책과 관련된 새로운 것을 발표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1년 정도밖에 임기가 없다는 정면, 그리고 이제 내년 10월에 차기 총리가 들어서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경제 최운석 정책을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이는 디프레션 극복밖에는 할 수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뭐 금융 완화라든지 재정 투입 외로는 나머지 정책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베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은행권과 관련된 수익성이 크게 훼손이 됐고요. 금융시장의 기능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재정 건전화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뭐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되면서 매년 90조 엔 정도의 국채가 발행되는데 세수는 65조입니다. 여기에 재정 확대에 따른 자금도 들어가야 되고요. 국채 이자도 지급돼야 되고요. 뭐 많은 의료비라든지 연금도 지급돼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세대에 계속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성장 기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고용과 임금은 계속 악화되는 그 악순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진짜 구조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연금 지급과 관해서 대폭 삭감한다든지, 이것을 지급 연령을 계속 좀 더 높여야 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은 자민당 같은 경우는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자층, 농어촌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쓸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일본 정부도 상당히 좀 고심이 깊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채 말씀하셨으면은 전부 일본 중앙은행에서 뭐라 그럴까요? 일본 정부의 어떤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주식까지 매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실질적인 무제한 양적 완화와 MMT 같은 것들을 최초로 구현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최초는 아니고요. 뉴질랜드서부터 시작해서 유럽 국가들 같은 10여 국이 먼저 도입을 했고요. MMT가. 예, 그렇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본은행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가 이 부분을 도입을 해줬는데, 문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20년처럼 디프레이션 압력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피터팬이 자신이 내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디프레이션 현상에 빠져 있는 일본이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이 디프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됐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자신들이 원하는 후원회라든지, 그리고 자민당 의원들을 보면은 5분의 2 정도가 세습 의원들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공주 의원, 도련님 의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패밀리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들을 지원해줬던 후원의 약속을 좀 위반하기도 어렵고, 계속적으로 돈을 풀다 보니까 현재 이런 악순환을 탈피할 수 있는 정치인도, 그리고 이런 개혁을 추진시킬 수 있는 이런 추진 동력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문화, 뭐라 그러죠? 배후에서 이렇게 지원하거나 개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폐단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베 총리가 물러난다 해도 뒤에서 다 조정을 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현재 유력하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차기 총리 후보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인데요. 관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호소파라고 하는 아베가 속한 파벌들이 의원 수가 98명입니다. 여기에 부총재인 아소파가 현재 50몇 표를 갖고 있고요. 여기에 니카타 간사장이 47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총리의 당선되기에는 과반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현재
이번 그 14일 날 치르는 총리 투표와 관련해서는 지방에 있는 당원들의 표심을 물어야 되는데 긴급 상황일 경우는 이것을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시바 시게로 같은 그 젊고 그리고 한국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깊게 사과하자는 이런 개혁파들의 목소리가 묻힐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 이시바 시게로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강하지만 총재 선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파벌과 개파가 결정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본에는 많은 기대는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현재 어떤 누가 그 총리가 되더라도 뭐 헌법 개정에는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요. G7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데서는 반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서 자산 매각 시에 대해서는 막 강경 대응하자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정도는 그 한국과 일본 간의 그 대치 관계, 긴장 관계는 앞으로도 누가 차기 총리가 되더라도 계속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일본 그 아베노믹스의 그 정책은 이제 인위적으로 뭔가 엔화를 약세를 시켜서 뭐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외국인 투자라 이런 것을 좀 많이 유치하자라는 거였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실패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실패가 이 코로나라는 어떤 인위적인 어떤 이 사건 때문에 이 자연 재난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아베노믹스 자체의 그 효과가 없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논란을 가지고 있는 소지가 있더라고요. 네,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에 아베노믹스에 대한 단어를 입에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미 아베노믹스는 실패했다고 봤던 거고요. 네. 이 때문에 그 정치적 리더십이 급속도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그 방역 실패가 화를 불러오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과정에서 보여줬던 정치적인 그 부패 문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걸려서 나오고 있는데요. 뭐 모리토모 학원의 스캔들 문제라든지 벚꽃 보는 모임이라든지 아베노 마스크와 관련된 그 부분 그리고 고투 캠페인과 관련된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들도 현재 상당히 좀 그 많은 그 물매를 좀 맞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그 일본 정치계 같은 경우에도 민의를 반영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개파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차기 총리와 관련해서 아베가 구속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런 그 후임자를 꼭두각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베노믹스가 이제 끝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엔화 약세를 더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잃는 거잖아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금처럼 막 해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워렌 버핏이 강세를 예상하면서 이제 투자를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환차익만을 노리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일본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주가 상승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냐의 요소가 좀 다르잖아요. 이유가. 네, 일본 경제를 보면요. 최근 아베노믹스를 쓰면서 재정 확대 정책을 썼는데요. 이 때문에 그 매년 그 재정 적자 규모가 90조 엔 정도에 달합니다. 세수가 아까도 말씀드린 65조 엔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민간의 투자는 없고요. 재정 지출이 전체 GDP 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보면은 근 80%입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재정 정책을 안 썼을 경우에는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 40년, 50년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통화와 관련해서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채권 발행이 더 늘어난다면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요. 중국보다 더하게 GDP 대비해서 230%가 아니라 250%, 270% 정도 재정 적자를 있는데 문제는 일본의 국채 발행 수익률 0.04%에서 일본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1,800조 엔이라고 하지만 무제한 사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고심이 상당히 깊어지는데요. 지금까지는 국채 발행을 하면은 일본 개인들 같은 경우는 관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메꿔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한 대외 순자산만 하더라도 400조 엔 규모,
그리고 또 외환보유액이 1조 3,700억 달러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했는데 이제는 그 미국의 국채 같은 경우에도 0.7%로 괜찮고요. 또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도 1%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에도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계속 국채 발행을 통해서 계속 그 재정 적자를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일본과 관련해서는 이제 통화 정책도 정상화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엔화는 아베노믹스가 하기 이전에 1달러에 85엔대까지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국가 재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 비율이 80%나 된다는 거는 엄청난 수치네요. 저도 오늘 그 방송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80%가 됐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북한 정도의 경제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전 세계 역사,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은 거의 전쟁 때 외로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정상적인 그러니까 민간에서의 어떤 투자와 이런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제 마약 같은 거잖아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거기는 금단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경제에 아주 악영향이 몰아치면서 고통이 따르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지만 그러면서 그 민간을 키우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영구 폐점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 신흥, 이테크와 관련해서 규제를 풀면서 새로운 산업이 인력을 그전이 고용을 승계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가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러져가는 기업도 살리고 그리고 새로 나오는 기업은 규제로 다 막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금 지급 연령을 좀 높이는 방법, 소비세율을 현재 10%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고요. 또 기업들은 해외 이전을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GDP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수도 늘어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제 운영은 더 어려워지고요. 재정 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 조치를 해야 되는데 표바신 고령자 연금 같은 수령을 낮추면 아무래도 표가 떨어지고요. 구조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감봉을 외치면은 누가 자민당을 찍어줄지 그것도 의문시 된다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집권당, 자민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개혁다운 개혁을 추진 못했고요. 일본이 지금까지 50년간 개혁다운 개혁을 추진하려다 실패했던 게 고이즈미 정권 때 우리나라 그 최신부죠. 우정 민영화 정도 추진하는 정도 외로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는 측면에서 일본보다는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인 아시아의 한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를 찾으려는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도 이해를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진짜 어떤 극단적으로 뭐 일본은 망해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정치 체계 상부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요. 또 이걸 바꾸기 위해서 경제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데 현재 아베 정부의 그 세 가지 화선을 뒷받침하는 구로다 일본 은행 총재가 계속적으로 돈을 찍어나는 한 일본에 대한 미래는 기대할 수 없고 또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전혀 IT와 관련된 혁신적인 거 그리고 새로운 걸 찾으려는 동력 자체가 실종이 되고요.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설비 투자에 나설 동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우리와는 상당히 많은 다른 경제 체제를 갖고 있는 이상한 앨리스에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230%, 250% 가까운 그 국가 부채, 그 GDP 대비 그렇게 많은 부채를 지면서도 부도가 나지 않는 뭐 유럽의 뭐 그리스나 이런 데처럼 그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본인들 만나서 보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있지만 다른 대안보다는 국채가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은행이라든지 부도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은행에다 예금을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메가뱅크가 파산하면 정부가 돈을 다시 대신 줄 거라는 그 위험 때문에 그 안전 때문에 그러는데요. 만약에 신용 위험을 보면 CDS 프리미엄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AA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싱글 A 플러스거든요. 그러면서 어떨 때 보면은 CDS 프리미엄이 우리보다 상당히 높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앞으로 그 저금리 정책을 계속을 썼을 경우에는 많은 자금들이 좀 이탈할 수밖에 없잖아. 그나마 현재 앵고가 진행되니까 외국인들이 급속도로 돈을 빠져나가지는 않고, 그리고 또 해외 투자를 하기가 좀 머뭇거리는 개인 투자가들 자금 같은 건 그대로 물러 있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이런 환상이 깨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채, 그 정부의 그 부채를 정부 민간 쪽에서 자국 내에서 그걸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90%는 민간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그 7년간을 보면은 ETF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이게 전무후무한 사태인데요, 계속 주식시장을 끌어올렸고 주식을 올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매수를 해주지 못하면은 일본 주가가 제일 먼저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보죠. 네.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20년이 이게 시작될 무렵에도 우리랑 비슷했던 국가 부채 한 40% 전후밖에 안 됐었다. 그걸 인위적으로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금을 쓰다 보니까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그냥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서 뭐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일본과 비교할 단계는 아니고요. 근데 이 문제가 그 현 정부를 그 지지해줬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가 5년 동안에 새로운 그 구조 개혁이라든지 체질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년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빨리 한국 경제를 정상화시켜주기를 저도 희망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뭐 지지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과 같이 계속 재정 확대 정책, 금융 완화 정책을 통해서 구조 조정을 좀 늦추면은 일본과 같이 상상성이 떨어지고 젊은 세대의 부담만 느껴지고 결국 실질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우리 경제에 주는 시사점은 일본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확대를 통해서 뭔가 돈을 쓰더라도 그것이 우리 미래 성장을 위한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한, 지탱하기 위한 쪽에 쓰게 된다면 좀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재정 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몰핀을 계속 주는 것보다는 현재 그 새로 성장하는 산업과 관련해서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주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정책을 쓰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국영 기업들이 상당히 국유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돈을 못 벌고 국제 경쟁이 떨어진 것들은 과감하게 빨리 구조 개혁을 시켜가지고 시장에 내보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하여튼 일본의 경우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고요.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망하고 상당히 부러워하던 국가였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추락할 수 있는지, 예,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 그리고 중국, 이 강한 여러 국제 정세와 관련된 나라들의 상황, 금융과 관련된 상황,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상당히 현재 그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얻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